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의 기본 개념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자,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살펴볼게요. 얘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 릴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학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이 릴레이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른 엘리먼트를 가지는 컬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된 엘리먼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의 셋에서는 엘리먼트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1, 3, 11, 4, 7 이렇게 엘리먼트들로 이루어진 셋이 있는데 이 셋은 중복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셋에서 엘리먼트들의 순서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 1, 3, 7, 4 이렇게 다른 순서로 표현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셋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수학에서 릴레이션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set A가 있고 set B가 있습니다. set A는 1과 2를 엘리먼트로 가지고요. set B는 P, Q, R을 엘리먼트로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set A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고르고 set B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골라서 그 두 개의 엘리먼트로 페어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 모든 페어의 조합을 수학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A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A와 B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set A에서 엘리먼트를 하나 고르고 set B에서 엘리먼트를 하나 골라서 그 A와 B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페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페어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 A, B의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는 이렇게 가능한 모든 페어의 조합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카르테지안 프로덕트가 왜 중요하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이 릴레이션이 이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셋이 이렇게 하나, 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릴레이션은 바이너리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너리 릴레이션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A와 B의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바이너리 릴레이션, 이 릴레이션은 지금 총 3개의 페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개의 페어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이 AB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릴레이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셋이 2개였지만 만약에 셋이 계속 늘어나서 n개의 셋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set x1, set x2, set xn까지 총 n개의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먼저 얘의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쭈쭈 해서 마지막에 곱하기 xn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때 릴레이션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까 앞에서는 집합이 2개였으니까 바이너리였지만 지금은 집합이 n개이기 때문에 NL이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NL이 릴레이션은 n개의 집합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의 릴레이션은 총 3개의 리스트가 있죠. 이렇게 있고 또 뭐 이렇게 있고 또 뭐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리스트로 이루어진 이 릴레이션은 n개의 셋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각각의 리스트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튜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튜플이라는 의미 자체가 몇 개의 엘리먼트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튜플이라고 부르고 특히 지금은 n개의 집합에 대한 튜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부르냐면 n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수학에서 사용되는 릴레이션의 개념은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다 혹은 튜플들의 셋이다. 이 셋을 집합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 튜플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학에서 릴레이션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이 릴레이션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셋부터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셋을 바탕으로 수학에서 릴레이션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이 셋은 도메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은 이렇게 엘리먼트 혹은 value라고 하는데 이런 값들의 집합 이것을 도메인이라고 해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요.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는 이 도메인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튜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튜던트,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학생 정보, 학생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튜던트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어떻게 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도메인부터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의 학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학번 집합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도메인의 이름을 스튜던트 i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름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메인의 이름을 human names라고 했고요. 몇 학년인지도 나타내야
있어야 되니까 대학교의 학년 집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을 정의를 했습니다.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메인은 1, 2, 3, 4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 2, 3, 4로 한정해서 이 도메인의 데이터 타입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도메인의 이름을 University Grade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과 관련된 도메인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이름 집합을 Major Names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핸드폰 번호 집합을 도메인으로 정의를 했고 그 도메인의 이름을 폰넘버스라고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도메인을 바탕으로 이제 릴레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그렸던 그런 그림과 비슷한 형태로 최대한 수학적 모델과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메인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폰넘버스라는 게 두 번 나타납니다. 얘는 왜 두 번 나타나냐면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을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학생의 비상 연락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를 들어 학생의 연락이 계속 안 될 때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 비상 연락망도 저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폰넘버스는 학생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그 학생의 비상 연락망,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겠죠. 그런 비상 연락망을 저장하는 용도로도 이 폰넘버스 도메인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도메인이 같은 릴레이션에서 두 번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애트리뷰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도메인들이 이 릴레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 그 수행하는 역할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애트리뷰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각 도메인마다 이 애트리뷰트의 이름을 붙여줄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애트리뷰트의 이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스튜던트 아이디스라는 도메인은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 그 학생의 아이디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휴먼 네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의 이름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쭈쭈쭈 애트리뷰트의 역할이 부여가 되고 끝에 이 두 개만 좀 더 살펴보면 이 폰넘버스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얘는 학생의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역할로서 이 폰넘버라는 애트리뷰트가 이름으로 부여가 됐고 그 다음에 같은 도메인에 대해서 그 학생의 비상 연락처를 나타내는 역할로서 이 이머전시 폰넘버라는 애트리뷰트가 또 이름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트리뷰트의 의미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끝이 난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도메인들이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도메인은 어떤 값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도메인마다 값들이 다 있을 거고 그 값들 중에서 실제로 데이터로서 존재하는 튜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는 이 튜플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죠. 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을 테이블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의 튜플들이 테이블로 표현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테이블로 많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렇게 테이블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들 각각이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죠. 각 도메인에 대해서 이 릴레이션 안에서 부여된 역할 이름이 이 애트리뷰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그 애트리뷰트 각각의 값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그 각각을 튜플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흔히들 테이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릴레이션에는 릴레이션 이름이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주요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이 도메인은 밸류들의 셋 그러니까 값들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값이 아토믹한 값,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값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제약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메인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죠. 그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도메인이 릴레이션에서 맡은 역할 이름을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애트리뷰트의 값으로 이루어진 리스트, 이 리스트를 튜플이라고 하고요. 그 튜플에서의 일부 값들은 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널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릴레이션은 뭐냐? 이 릴레이션은 set of 튜플입니다. 그러니까 튜플들의 집합인 거죠. 그리고 이 릴레이션에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릴레이션의 이름을 릴레이션에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가 뭔지 살펴볼게요. 얘는 릴레이션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의 이름과 애트리뷰트의 리스트로 표시가 되는데요. 아래에서 예를 보시면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릴레이션의 이름을 이렇게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또 괄호를 닫고 그 사이에 각
애트리뷰트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릴레이션 스키마를 표기하는 방식이고요. 따로 여기서 시각적으로 표기가 되지는 않지만 이 릴레이션 스키마가 의미하는 것에는 그 애트리뷰트와 관련된 컨스트레인츠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컨스트레인츠가 의미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그리 오브 릴레이션은 뭐냐? 여기서 디그리는 우리말로는 차수인데요. 릴레이션 스키마에서 애트리뷰트의 수를 디그리 오브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스튜던트와 관련된 릴레이션 스키마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애트리뷰트는 총 6개이거든요. 그럼 이때의 디그리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릴레이션이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릴레이션 스테이트를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 릴레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설명할 때는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실제 데이터, 실제 튜플들의 집합, 임의의 시점에서의 튜플들의 집합, 이것을 릴레이션 혹은 릴레이션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한정해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읽거나 혹은 문맥을 파악할 때 이 릴레이션이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의미에서의 릴레이션을 의미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런 튜플들의 집합으로서의 이 릴레이션을 의미를 하는 거냐, 그것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묘한 의미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릴레이션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릴레이션이 개념적인 릴레이션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튜플들의 집합으로서 릴레이션이 의미할 때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하면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해서,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한 것, 이것을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가 있는데요. 이 스키마, 이것을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가 있는데요. 이 스키마는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스키마는 릴레이션 스키마들의 집합과 또 릴레이션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릴레이션들 간의 인테그리티가 있거든요. 그 인테그리티와 관련된 컨스트레인트 셋으로 이 스키마가 구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컨스트레인트와 또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트는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에는 물이 없어요. 집이 없었기에 수도를 안 넣어줘요. 그럼 물이 귀하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릴레이션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파악이 되셨을 거고 왜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릴레이션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릴레이션은 중복된 튜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릴레이션의 개념 자체가 튜플들의 집합, 셋이기 때문에 이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튜플인데 그 튜플의 모든 값들이 동일한 그런 튜플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의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서 애트리뷰트의 부분 집합을 키로 설정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는 이 아이디를 통해서, 스튜던트 아이디죠, 이 아이디를 통해서 각 튜플을 유니크하게 구분되어 식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릴레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릴레이션에서 튜플의 순위죠, 이 아이디 를 통해서 각 튜플을 유니크하게 구분되어 식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릴레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릴레이션에서 튜플의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순서로 표기를 했지만 이런 튜플들 간의 순서가 바뀌어도 그렇다고 이 릴레이션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릴레이션의 정의에서는 이 튜플들을 어떤 순서로 표시해야 되는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튜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때에 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네임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순서를 오더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애트리뷰트의 이름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튜플에서 애트리뷰트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에서
애트리뷰트의 이름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튜플에서 애트리뷰트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준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애트리뷰트는 어토믹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토믹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토믹이라는 뜻은 원자적인,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드레스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값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특별시의 시, 강남구의 구, 청담동의 동은 쪼개질 수 있는 애트리뷰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애트리뷰트가 하나로 묶어진 것을 컴파짓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지금 어토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라서 따로따로 애트리뷰트로 저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여기 또 메이저를 보시면 이 사람의 복수 전공이에요. 그래서 컴공을 전공을 했고 디자인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을 나눠서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이제 추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은 애트리뷰트는 아토믹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널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이 널의 의미는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값이 존재하지만 아직 그 값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을 때 이 널이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 토익 점수를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토익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토익 점수를 저장을 했을 때 여기 널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널이 의미하는 값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토익을 한 번도 시험을 치지 않아서 그래서 값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시험을 쳤지만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누락이 됐거나 그래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널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의 편입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또 애트리뷰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편입하기 전에 어떤 대학에 있었는지의 정보를 저장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널의 의미는 아예 편입을 하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혹은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한 학생인데 그 정보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널의 의미는 조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널 하나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슈퍼키를 살펴보면 릴레이션에서 튜플스를 유니크하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니크하다라는 거죠.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 셋을 슈퍼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레이어라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얘는 애트리뷰트를 ID, 선수 이름, 그 선수가 속한 팀의 ID, 선수의 등번호, 그리고 그 선수의 생일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릴레이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의 슈퍼키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릴레이션의 정의 자체가 중복되는 튜플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애트리뷰트 셋을 가지면 그 자체가 슈퍼키가 됩니다. 그 외에도 선수들의 아이디와 선수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애트리뷰트 셋도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슈퍼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 자체가 선수마다 고유하게 부여된 아이디일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포함하는 애트리뷰트 셋이면 어떤 것이든 슈퍼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도 슈퍼키가 될 수 있는데 얘는 보시면 이름과 팀 아이디 그리고 그 선수의 등번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로 다른 팀에서는 같은 등번호가 있을 수가 있지만 같은 팀 안에서는 서로 고유한 등번호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팀마다 부여된 아이디는 고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팀 아이디와 백넘버를 통해서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포함하는 어떤 어트리뷰트 셋이더라도 얘는 슈퍼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슈퍼키의 개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캔디데이트 키는 뭐냐? 얘는 일단 슈퍼키예요. 그 슈퍼키에 어느 한 애트리뷰트라도 제거하면 더 이상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 없는 슈퍼키를 캔디데이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편하게 그냥 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니멀 슈퍼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아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아까 그 플레이어 릴레이션 있잖아요. 그 플레이어 릴레이션에서 캔디데이트 키는 뭐가 되냐면 이 아이디, 요 아이디가 되거나 아니면 팀 아이디와 백넘버를 합친 이 어트리뷰트 셋, 얘가 캔디데이트 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애트리뷰트를 나눌 게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나눠서 얘 하나만 독립적으로 또 얘 하나만 독립적으로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 안에서도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같은 등번호를 가지는 선수들이 서로 다른 팀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 하나하나는 튜플들을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 아이디와 백넘버를 합친 이 애트리뷰트 셋이 캔디데이트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프라이머리 키는 뭐냐? 릴레이션에서 튜플들을 유니크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선택된 캔디데이트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에서 내가 아이디를 가지고 이 튜플들을 식별을 하겠어. 그러면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팀 아이디와 백넘버의
넘버의 조합으로 튜플들을 유니크하게 식별하겠어.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이제는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프라이머리 키를 고를 때는 애트리뷰트 숫자가 적은 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골라요. 그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니크 키는 뭐냐?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되지 못한 캔디데이트 키를 유니크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얼터네이티브 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에서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되면 그 애트리뷰트는 언더바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 밑에 언더바로 표시를 해준 거고요. 지금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되지 못한 이 팀 아이디 백넘버 애트리뷰트 셋은 유니크 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포레인 키는 뭐냐? 다른 릴레이션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애트리뷰트 셋을 포레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봤던 플레이어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과 관련된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이디 그리고 그 팀의 이름, 그 팀의 감독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포레인 키는 뭐냐면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의 팀 아이디가 포레인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아이디는 얘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팀 아이디가 포레인 키가 된다. 그래서 이 포레인 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컨스트레인츠 얘가 뭔지 살펴볼게요. 컨스트레인츠의 의미는 뭐냐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릴레이션들이 언제나 항상 지켜줘야 되는 제약사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임플리시트 컨스트레인츠가 있는데요. 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자체가 가장 지켜줘야 되는 제약사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implicit constraints가 있는데요. 얘는 relational 데이터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constraints입니다. 예를 들어서 relation은 중복되는 튜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constraints가 있고 그리고 또 relation 내에서는 같은 이름의 attribute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constraints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relational 데이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constraints가 있는 반면에 스키마와 관련된 constraints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DDL,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통해서 스키마에 관련된 컨스트레인츠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컨스트레인츠가 있는 반면에 스키마와 관련된 컨스트레인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DDL,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통해서 스키마에 직접 명시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츠인데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explicit constra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베이스드 컨스트레인츠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도메인과 관련된 컨스트레인츠인데요. 얘는 뭐냐면 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도메인과 관련된 컨스트레인츠인데요. 얘는 뭐냐면 애트리뷰트의 밸류는 해당 애트리뷰트와 연결되어 있는 도메인에 속한 밸류들이어야 한다. 이런 컨스트레인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보시면 이 스튜던트라는 릴레이션에서 그레이드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얘는 1, 2, 3, 4학년을 표현하는 애트리뷰트잖아요. 그러면 이 애트리뷰트에 100학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이라는 값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스트레인츠를 도메인 컨스트레인츠라고 하고요. 키 컨스트레인츠는 뭐냐면 서로 다른 튜플은 같은 밸류의 키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튜던트에서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서로 다른 튜플이잖아요. 하나는 홍진호에 대한 튜플이고 하나는 손흥민에 대한 튜플인데 얘가 키가 같은 값을 가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키 컨스트레인츠를 통해서 제약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null value constraint인데요. 어떤 애트리뷰트가 null을 값으로 가질 수 없다. 그래서 not null이라고 명시가 됐다면 그러면 어떤 튜플도 이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null을 값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서는 이 컨스트레인츠를 위반한 거죠. 폰 넘버가 not null로 명시가 됐는데 지금 최민정 선수의 핸드폰 번호가 null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null value constraint를 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entity integrity constraint라고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primary key는 value에 null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primary key는 튜플을 유니크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인데 근데 거기에 value가 null이 될 수 있다면 여러 튜플들이 그 primary key에서 null을 값으로 가진다면 더 이상 튜플을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약하기 위해서 entity integrity constraint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가 있습니다. 얘는 foreign key와 관련된 constraint인데요. foreign key와 primary key는 도메인이 같아야 하고 또 이 foreign key가 primary key에 없는 value를 값으로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제약사항이 바로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의 팀 아이디가 팀 릴레이션의 이 아이디를 레퍼런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세 번째 튜플에서 이 팀 아이디 애트리뷰트에 팀 23을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팀 릴레이션에 가서 이 팀 023이라는 아이디가 있는지 보니까 여기에 그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s를 위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foreign key에 있을 수 있는 값은 반드시 그 foreign key가 참조하고 있는 primary key에 존재하는 값을 참조해야 된다. 이것을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s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onstraints를 두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일치된 형태로 또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들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서비스 단에서 구현을 하다 보면 이 constraints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주로 이제 에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잘못 입력했다, 이 constraints를 위반하는 값을 입력을 했다, 혹은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했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익셉션을 받게 되고 그 익셉션을 잘 핸들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릴레이션은 왜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것을 이해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SQL을 And I'm very excited to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SQL의 기본 개념과 DB 구조를 정의하는 SQL의 기본 문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SQL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첫 글자를 딴 건데요. 얘는 Relational DBMS의 표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 SQL을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또 활용하고 조회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SQL은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는 그 종류에 따라서 DDL, DML, VDL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 SQL이 제공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SQL에는 주요 용어가 있는데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이라고 불리던 것은 SQL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불리고요. 마찬가지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애트리뷰트라고 불리던 것은 SQL에서는 컬럼이라고 불리고요. 튜플이라고 불리던 것은 로우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이라고 불리던 것은 똑같이 도메인으로 불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SQL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딱 구분지어서 사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설명을 할 때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QL에서 릴레이션의 개념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의 릴레이션이랑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이 SQL에서 릴레이션은 멀티셋 오브 튜플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복된 튜플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 멀티셋이라는 게 셋이랑 다른 점이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QL에서 이 릴레이션, SQL 용어로는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에서는 각 튜플이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된 릴레이션이랑 차이입니다. 그리고 SQL과 RDBMS에 관해서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요. SQL이 물론 표준이에요. 이 Relational Database에서 사용되는 표준이긴 한데 표준 언어지만 실제 구현의 강제는 없기 때문에 RDBMS마다 제공하는 SQL의 스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SQL에서 제공하는 SQL의 문법이랑 Oracle에서 제공하는 SQL의 문법이랑 PostgreSQL에서 제공하는 SQL의 문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현업에서 개발을 할 때는 그 사용하고 있는 RDBMS의 SQL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서 SQL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IT 회사 관련돼서 RDB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IT 회사에는 부서가 있고 또 사원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할 RDBMS는 MySQL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QL이라는 것은 표준 언어이지만 RDBMS가 구현할 때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제를 MySQL이라는 RDBMS를 통해서 이 SQL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RDBMS에도 최대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SQL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SQL들이 100% 호환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대충 이런 게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각자가 현업에서 사용하게 될 RDBMS나 혹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RDBMS에서 비슷한 SQL을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MySQL은 여러 가지 DB 엔진을 제공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InnoDB이기 때문에 이 InnoDB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해볼게요. 먼저 맨 처음 MySQL을 설치를 하고 나서 이 MySQL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show databases라는 이 명령을 날리게 되면 그러면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4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명령어는 어떻게 하냐면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지어주고 싶은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IT 회사 관련 DB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컴퍼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reate database company라고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이 전달이 됐고요. 다시 그러면 show databases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company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겼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명령을 아직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현재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혹은 현재 내가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일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알고 싶을 때의 명령어가 있는데요. MySQL에서는 이런 식으로 즉 select database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명령어를 날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명령어를 날렸을 때 지금 null이라는 값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us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use 뒤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use 뒤에 company라는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그렇게 명령어를 실행을 했더니 데이터베이스 changed라는 응답이 왔죠. 그리고 잘 선택이 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select database라는 명령어를 다시 수행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company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null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company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된 혹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company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company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drop 데이터베이스라고 적어주고 그 뒤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company 데이터베이스 위에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키워드 바로 앞에서 봤었던 그 키워드가 있고 또 스키마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MySQL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스키마가 같은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y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create database company라고 하는 것이나 create schema company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RDBMS에서는 이 스키마의 의미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의 네임스페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ostgreSQL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의 스키마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각각의 테이블을 정의를 할 텐데 이 테이블은 결국 이 스키마에 소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SQL이 아니라 다른 RDBMS를 쓰시는 분들은 이 스키마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스키마가 정의가 되고 이 스키마 안에서 테이블이 정의가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테이블이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테이블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IT 회사의 RDB를 만들 겁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부서가 있고 사원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원들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IT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정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부서를 나타내는 디파트먼트, 그리고 직원을 나타내는 인플로이,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works on이라는 그런 테이블들을 각각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디파트먼트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 여기에 ID라고 되어 있죠. ID에 언더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언더바가 있으면 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죠. 프라이머리 키는 그 테이블의 각각의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ID가 있고 또 그 부서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name 그리고 그 부서를 리딩하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의 아이디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리더의 아이디는 바로 아래 테이블에 employee의 이 아이디를 레퍼런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employee를 살펴보면 얘도 직원들마다 아이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이름이 있을 거고 생일 그리고 성별, 직군, 연봉, 그리고 이 직원이 속한 부서의 아이디
이런 형태의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바로 위에서 봤었던 이 디파트먼트의 아이디를 참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인플로이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이 디파트먼트의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프로젝트 테이블을 살펴보면 얘도 아이디가 있겠죠. 이 아이디를 통해서 이 회사의 프로젝트들을 식별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또 있을 거고 그 프로젝트를 또 리딩하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 리더의 아이디를 저장하는 컬럼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날짜와 또 끝난 날짜 혹은 끝나기로 예정된 날짜를 저장하는 또 컬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리더 아이디가 바로 위에 있는 인플로이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해뒀고요. 마지막으로 이 works on이라는 테이블을 살펴보면 얘는 어떤 직원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하는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인플로이 아이디가 저 위에 인플로이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할 거고요. 프로젝트 아이디는 바로 위에 테이블의 프로젝트 아이디를 참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지만 IT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를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현업에서 개발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우선 이렇게 스키마부터 전체적인 구조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키마를 정의를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SQL을 통해서 지금 이 네 가지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부터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문법은 이렇습니다. create 테이블을 먼저 적어주고요. 그 뒤에 그 테이블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끝에 괄호를 닫고 마지막에 이 세미콜론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명령이 끝이 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항상 붙여줘야 되고요. 지금 저는 실제로 터미널에서 표시되는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화살표는 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타이핑할 때는 적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보실 때 실제로 SQL에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SQL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create 테이블을 통해서 어떻게 테이블을 생성하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 안에 바디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각각의 라인은 각각의 애트리뷰트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애트리뷰트 네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라면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디를 지정하고 네임을 지정하고 또 리더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애트리뷰트 데이터 타입에서 숫자부터 살펴보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고 부동 소수점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고 고정 소수점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정수부터 살펴보면 이 MySQL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5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이 타입은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1바이트부터 8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는 각각의 타입이 있고요. 그 타입마다 이렇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SQL을 구현하는 RDBMS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TinyInt나 MediumInt 같은 경우에는 PostgreSQL에서는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SmallInt 혹은 Int 혹은 BigInt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RDBMS마다 이렇게 구현하는 방식이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동 소수점 방식을 살펴보면 얘는 실수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런데 바로 밑에서 살펴볼 고정 소수점 방식에 비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얘도 바이트 크기에 따라서 4바이트나 8바이트로 나눠지는데요. MySQL에서는 4바이트가 플롯이고 8바이트는 더블 혹은 더블 프리시전이라고 불려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정 소수점을 살펴보면 얘는 실수를 정확하게 저장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장을 할 건데 돈처럼 정확하게 저장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고정 소수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고정 소수점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데시멀 타입과 누머릭 타입이 있습니다. SQL 표준에서는 이 데시멀과 누머릭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MySQL에서는 이 데시멀 이나 누머릭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과 스케일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 프리시즌은 뭐냐면 이 전체 숫자에서의 몇 자리인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라고 적어줬기 때문에 총 5자리의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스케일은 뭐냐면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SQL 표준에서 MySQL 말고요. 이 SQL 표준에서 이 데시멀과 누머릭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누머릭 같은 경우에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누머릭의 프리시전이 만약에 5다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를 포함해서 5자리를 넘어서는 숫자를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데시멀의 프리시전이 5라고 했을 때 소수점 이하를 포함해서 5자리를 넘어서도 그래도 얘는 저장을 해요. 이게 SQL의 표준 스펙에서의 데시멀과 누머릭의 차이이고요. 하지만 MySQL에서는 데시멀이나 누머릭이나 똑같이 엄격하게 그 프리시전의 자릿수만큼만 저장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ttribute 데이터 타입의 문자열을 살펴볼게요. 얘도 종류가 고정 크기 문자열이 있고 가변 크기 문자열이 있고 사이즈가 큰 문자열이 있습니다. 먼저 고정 크기 문자열을 살펴보면 얘는 최대 몇 개의 문자를 가지는 문자열을 저장할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캐릭터로 표시를 합니다. 캐릭터의 첫 네 글자를 따서 저는 차라고 읽는데 그래서 차라고 쓰고 그 차 뒤에 최대 몇 개의 문자를 가질지를 이렇게 n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최대 몇 개의 문자 수보다 적은 문자 개수를 가지는 문자열이 입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고정 크기 문자열은 저장될 문자열의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작으면 그 나머지 공간은 스페이스로 채워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애트리뷰트를 정의를 했고 그 애트리뷰트의 데이터 타입을 char4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때 만약에 그냥 a만 저장을 한다면 그 a 뒤에 스페이스 문자 3개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한국이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하면 그 한국 문자 뒤에 2개의 스페이스가 추가가 돼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고고고는 4글자니까 딱 찾죠. 그리고 wow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는 문자가 3개니까 나머지 1개의 문자는 또 스페이스로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로 채워져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읽어올 때는 이 스페이스는 제거가 되고 읽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정 크기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가변 크기 문자열을 살펴보면 얘는 최대 몇 개의 문자를 가지는 문자열을 저장할지를 지정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장될 문자열의 길이만큼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선언을 할 때는 varcha라고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 var는 varying의 var입니다.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varcha라고 선언을 하고 그 뒤에 최대 몇 개의 문자를 저장할지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애트리뷰트에 varcha4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렇게 선언된 애트리뷰트에 a를 저장하면 그 a만 딱 저장을 하고요. 한국이라는 문자를 저장하면 딱 그만큼만. 그래서 고고고고도 마찬가지고 wow도 마찬가지고 딱 그 크기의 문자열만큼만 저장을 해요. 그러면 varcha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RDBMS에서 varcha와 char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문서를 봐도 varcha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varcha를 쓸 때의 스토리지 상으로 이점은 있겠지만 시간적인 성능이 char에 비해서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MySQL에서는 폰 넘버 같이 이렇게 문자열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char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문자열의 크기가 가변적인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varcha를 쓸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얘는 이제 MySQL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빨면 물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브리즈. 그리고 사이즈가 큰 문자열의 데이터 타입을 살펴보면 얘는 아주 길이가 긴,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작성된 글은 글자 수가 매우 많을 거잖아요. 그런 종류의 큰 문자열을 저장할 때 사용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ySQL에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PostgreSQL에서는 이 텍스트 딱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MySQL에서 varcha보다 더 많은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medium 텍스트나 long 텍스트예요. tiny 텍스트나 텍스트는 varcha랑 동일하거나 varcha보다 작은 길이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varcha보다 더 많은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할 때는 medium 텍스트나 long 텍스트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날짜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년, 월, 일을 표시를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타입은 date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표시하고 싶을 때, 시, 분, 초를 저장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time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을 3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이 시간이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고 싶을 때 이렇게 3자리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표시하고 싶다면 그게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시간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24시간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를 표시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통합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는 MySQL에서 2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트 타임이 있고 하나는 타임 스탬프가 있습니다. 이 2개는 모두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개의 차이는 뭐냐? 데이터 타임의 범위는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타임스탬프의 범위는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데 이 범위의 차이 말고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UTC로 저장을 해요. 여기서 UTC가 뭐냐면 표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로 저장을 할 때는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타임존이나 혹은 MySQL 내부적으로 또 타임존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타임존의 시간 대비 표준 시간대로 변환을 해서 그 표준 시간대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읽어올 때는 그 표준 시간대를 현재 또 타임존을 반영을 해서 타임존 기준으로 변환을 한 뒤에 그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ySQL에서 타임스탬프는 타임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바이트 스트링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MySQL에는 바이너리, var 바이너리, blob 타입이 있고요. 이 blob 타입에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트 스트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안과 관련돼서 암호화를 하고 싶을 때 그 암호화 키가 있거든요. 보통 그럼 그 암호화 키는 바이트 스트링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이트 스트링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리한 타입이 있습니다. 얘는 true, false를 저장을 하는 건데요. MySQL에는 이 타입이 따로 없어요. PostgreSQL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MySQL은 불리한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얘는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정수형 타입에 tinyint라고 있었거든요. 1바이트만 저장을 하는 건데 이 tinyint를 통해서 불리한 타입을 0과 1로 저장을 해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 관련 데이터 타입도 있어요. 지오메트리 같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살펴보면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어트리뷰트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널도 값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지금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이 두 개의 애트리뷰트로 구성이 됐어요. 둘 다 지금 언더바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튜플은 이 프라이머리 키를 위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이 튜플의 밸류와 이 튜플의 밸류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이에요.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중복된 값을 가진 거라서 이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고요.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의 일부라도 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가지는 제약상 컨스트레인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프라이머리 키를 선언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애트리뷰트가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선언할 때 한 번에 같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애트리뷰트가 두 개 이상이라면, 여기서 지금 하나 이상이라고 했는데 일단 두 개 이상이라면 그때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요. 테이블 아래쪽에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선언을 하고 그 프라이머리 키를 구성할 애트리뷰트 네임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팀 아이디와 백넘버를 프라이머리 키로 구성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애트리뷰트가 하나라면 이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고 이제 유니크 키와 난너를 한 번에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유니크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크 키는 유니크 키로 지정된 애트리뷰트가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널은 중복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널에 대한 중복 허용은 RDBMS마다 조금 다른데요.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이 널의 중복을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MS SQL 서버에서는 널을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딱 하나만 널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유니크라고 이 폰넘버에 대해서 설정이 됐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중복된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약사항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니크 키를 선언하는 방법도 아까 앞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선언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애트리뷰트가 하나로 구성될 때는 그 애트리뷰트 선언할 때 바로 적어줄 수도 있고 혹은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가 하나일 때는 이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적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난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트리뷰트가 난널로 지정이 되면 해당 애트리뷰트는 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폰넘버가 난널로 지정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널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선언하는 방법이 애트리뷰트 레벨로만 선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트리뷰트 이름 정하고 타입 적어준 뒤에 난널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난널이랑 유니크를 같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크가 널의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트리뷰트가 널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라면 이렇게 난널과 유니크를 같이 많이 써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를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이 의미가 이제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끝이 났으니까 이제 인플로이 테이블에 대해서 크리에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SQL문을 통해서 인플로이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애트리뷰트 단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애트리뷰트 네임을 적어주고 그 뒤에 데이터 타입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프라이머리 키를 적어줬고 또 난널을 적어줬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부분이고 이제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디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폴트는 뭐냐면 이 애트리뷰트의 디폴트
디폴트 값, 기본 값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새로운 튜플을 저장을 할 때 만약에 디폴트로 지정된 애트리뷰트의 값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디폴트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셀러리의 디폴트 값을 5,000으로 저장을 해놨다면 여기 이 인플로이의 새로운 직원에 대한 정보를 넣어줄 때 아이디도 지정해주고 네임도 지정해주고 생일 정보도 지정을 해줬지만 연봉은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때 저장을 할 때 그러면 여기는 디폴트로 5,00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를 선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애트리뷰트 단위이기 때문에 애트리뷰트에다가 이렇게 디폴트로 많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뒤에 그 디폴트가 되는 값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orders 테이블에는 메뉴 애트리뷰트에 대한 디폴트 값이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같이 먹을 건데 메뉴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메뉴는 짜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디폴트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체크 컨스트레인츠는 뭐냐면 애트리뷰트의 값을 제한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셀러리라는 애트리뷰트에 이 체크라는 컨스트레인츠를 넣었어요. 이 컨스트레인츠는 최소 연봉을 5,000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5,000 미만의 값들은 저장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스트레인츠가 걸려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셀러리를 1,000으로 입력을 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체크 컨스트레인츠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애트리뷰트 하나로 구성될 때와 애트리뷰트 하나 이상으로 구성될 때가 다른데요. 앞에서 봤던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하나로 구성이 될 때는 이렇게 애트리뷰트 선언할 때 같이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 쓰고 우리는 만 20세 이상의 연령만 저장을 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아래쪽에 넣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하나일 때는 이 형태로도 쓸 수 있고 이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하지만 애트리뷰트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될 때는 그때는 이 형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시작 날짜가 있고 종료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 날짜가 당연히 이 종료 날짜보다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체크 컨스트레인츠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 컨스트레인츠로 지정을 해놓으면 혹여나 실수로라도 엔드 데이트가 스타트 데이트보다 더 빠르게 저장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체크 컨스트레인츠와 관련된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이제 foreign 키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eign 키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이 직원이 속한 부서의 아이디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만들었었던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참조하는 애트리뷰트, 이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foreign 키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eign key constraint는 정확히는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어떤 테이블의 애트리뷰트가 다른 테이블의 primary key나 unique key를 참조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employee 테이블에서 department id가 있죠. 이 department id는 department 테이블의 이 id를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직원이 속한 부서의 id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는 어떤 제약이 있냐면 이 foreign key로 지정된 이 값은 그 foreign key가 참조하는 그 테이블의 그 키 있잖아요. 여기서는 primary key인데 그 키에 반드시 존재하는 값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쪽에 256이 아니라 1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 1은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이 id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id에 1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1이 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constraint를 가지는 게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 흔히 말하는 foreign key의 constraint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foreign key를 선언하는 방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얘는 조금 설명할 게 있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foreign key를 선언하는 방법을 써놨는데요. 지금 employee 테이블에서 department id가 foreign key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foreign key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department id를 적어줍니다. 지금은 attribute 하나지만 만약에 attribute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foreign key라면 여기에 attribute를 나열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테이블을 레퍼런스를 하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테이블 이름을 적어줘야 되고 또 그 테이블에 애트리뷰트 이름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한다. 이렇게 테이블 이름과 애트리뷰트를 적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참조하고 있던 값이 삭제되거나 혹은 업데이트 될 때 그러면 이 foreign key의 밸류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지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조하고 있던 값이 삭제됐을 때 혹은 참조하고 있던 값이 업데이트 됐을 때 그때 어떤 옵션을 줄 거냐 이 옵션이 또 중요한데요. 이 SQL 표준 스펙에서는 총 5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참조 값이 삭제나 변경이 되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얘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얘도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1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 얘도 1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Null은 참조 값이 삭제 변경이 됐을 때 널로 변경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256을 참조하고 있던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의 1024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1024를 참조하고 있던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널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restrict는 뭐냐면 참조 값이 삭제 변경이 되는 것을 금지를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튜플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가 지금 이렇게 참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얘를 지금 얘가 참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restrict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no action은 뭐냐면 restrict와 유사합니다. MySQL 같은 경우에는 restrict랑 no action이 완전히 똑같은 거고요. SQL 표준 스펙에 따르면은 restrict랑 no action이 거의 유사한데 no action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아직 트랜잭션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한 트랜잭션 안에 여러 개의 SQL 문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트랜잭션 내에 여러 개의 SQL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참조값이 삭제 변경되는 것을 허용을 하지만 그 트랜잭션이 끝났을 때 여전히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s를 위반하고 있다면 이것은 금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No Action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t Default는 뭐냐면 참조값이 삭제 변경이 됐을 때 디폴트 값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의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128로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얘를 삭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얘를 참조하고 있던 얘와 얘는 뭐가 되냐면 10조 128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1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얘가 128로 바뀌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MySQL 같은 경우에는 set default를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ySQL에서 지원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레퍼런스 옵션은 이 세 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를 제대로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foreign key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이 employee의 department id를 foreign key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얘가 reference 하는 것은 department 테이블의 id를 reference를 한다. 그리고 이 reference 하는 값이 삭제가 될 경우에는 이 foreign key인 department id는 null로 바꿔주도록 정의를 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참조하는 그 department의 id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러면 이 foreign key인 이 department id는 그 업데이트 되는 값으로 똑같이 바꿔지도록 그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에 설명을 하면서 이 체크 컨스트레인츠도 살펴보고 또 foreign key,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s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constraints의 이름을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어떤 constraints를 위반을 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constraints를 삭제하고 싶을 때 해당 이름으로 삭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트란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 age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age에 만 20세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constraints를 걸어놨는데 그 constraints에 이름을 붙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straints라는 키워드를 써준 뒤에 그 constraints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저는 여기에 age over 20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어떤 게 좋냐면 이렇게 이름을 붙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 테스트라는 테이블에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그 값을 15라는 age 값을 입력을 하면은 얘는 그러면 이 age constraints에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반이 됐을 때에 MySQL 같은 경우에 constraint 이름을 붙였다면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constraint를 위반을 했는지 이름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름을 생략을 했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없이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15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내뱉어요. 그러면 얘는 테스트 체크 1이 violation이 됐다고 위반을 했다고 메시지를 띄워줬지만 얘가 뭘 의미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constraint 이름을 같이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MySQL 같은 경우에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show create table 하고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적어주면 결과로 나오는 화면에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1cm, 1cm 간격으로 널어도 상쾌. 다운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고 나머지 이 프로젝트와 works on에 대한 테이블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빠르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ID, 프로젝트의 이름, 프로젝트의 리더 ID, 그리고 프로젝트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이렇게 총 5개의 애트리뷰트가 있고요. 타입은 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ID는 프라이머리 키로 선언을 했고 프로젝트 이름은 null 값이 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non null을 선언을 했고 또 프로젝트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니크 컨스트레인츠를 또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참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foreign 키를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리더 아이디가 인플로이 아이디를 참조를 하는데 그 참조하는 인플로이 아이디가 만약에 삭제가 되면 그때 이 리더 아이디는 널로 바꿔주도록 했고, 만약에 그 참조하는 인플로이 아이디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는 그 업데이트된 값으로 이 리더 아이디도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체크 컨스트레인츠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 날짜는 끝나는 날짜보다 항상 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 사항을 걸어뒀어요. 그 다음엔 이 works on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직원이 어떤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는지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이 두 개를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 아이디는 인플로이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하는 거고, 또 프로젝트 아이디는 프로젝트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참조하는 값이 딜리트가 발생할 때 이 경우에는 같이 삭제가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참조하는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또 같이 그 업데이트된 값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을 다 생성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선언을 할 때 이 리더 아이디에 대해서 foreign 키를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SQL 문으로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리더 아이디 선언만 해놓고 이 리더 아이디가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레퍼런스 할 수 있도록 foreign 키를 걸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때 걸어주지 못했냐면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만들 당시에는 인플로이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없는 테이블을 레퍼런스 할 수 없어서 이 리더 아이디에 대한 foreign 키를 걸어주지 못했던 건데요. 이제 인플로이 테이블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foreign 키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진 뒤에 테이블의 스키마를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어떤 SQL이 사용이 되냐면 바로 이 alter 테이블입니다. 이 alter 테이블 문은 이 alter 테이블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변경하려는 테이블 이름을 써준 뒤에 그 다음에 뭘 해줄지를 써주면 돼요. 여기서는 foreign 키를 추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MySQL에서는 add foreign 키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리더 아이디에 대해서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리더 아이디에 대해서 foreign 키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리더 아이디는 레퍼런스 하는 게 인플로이 테이블의 아이디를 레퍼런스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 참조하는 값이 업데이트가 될 때는 그 업데이트가 되는 값으로 똑같이 변환될 수 있도록 캐스케이드 시켜주고, 참조하는 값이 딜리트가 되면 그러면 이 디파트먼트의 리더 아이디는 그냥 널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set null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lter 테이블이 이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난 뒤에 테이블의 스키마의 변경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SQL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alter 테이블은 테이블의 스키마를 변경할 때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고 싶거나 애트리뷰트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거나 혹은 타입을 변경하고 싶거나 혹은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거나 foreign 키를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도 가능합니다. 애트리뷰트를 삭제하거나 뭐 컨스트레인츠를 삭제하거나 키를 삭제를 하거나 그런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alter 테이블을 쓸 수가 있고, 그 alter 테이블 SQL은 일단 alter 테이블로 시작을 한 뒤에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 그 뒤에 무엇을 해줄지를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RDBMS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alter 테이블에 관련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alter 테이블이라는 것이 테이블의 스키마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서비스 중인 테이블의 스키마를 변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서비스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죠. 자칫 잘못하면 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경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변경 작업 때문에 서비스의 백엔드에 영향이 없을지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했던 팀에서 이미 그 테이블의 데이터가 한 몇십억 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 테이블에 애트리뷰트를 추가를 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저희 팀이. 그러면 이거는 이미 그 서비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냥 추가를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퍼포먼스에 안 좋은 영향을 아무래도 끼치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심하면은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래서 이 작업을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없이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우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키마 변경 작업을 할 때는 문제가 없을지 충분히 판단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했는데 이 테이블을 이제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드랍 테이블이라는 SQL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드랍 테이블을 써주고 그 뒤에 테이블 네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SQL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SQL 문법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로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를 해야 된다면 만들려는 서비스의 스펙이나 또 데이터의 일관성, 앞으로 사용하게 될 때의 편의성, 또 이후에 스펙이 확장되거나 할 때의 그런 확장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DB 스키마를 적절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시니어 개발자와 주니어 개발자를 나누는 그 기준은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잘 설계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SQL문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속한 회사가, 팀이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스펙을 잘 반영해서 이 SQL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혹시 들으실 때 음질이 좀 안 좋았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이 SQL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는데 그 SQL 표준을 구현한 각 RDBMS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혹은 사용할 RDBMS의 문서를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은 SQL이 제공하는 전체 기능들 중에서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을 한 것이고요.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SQL문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하는 것, 그것을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또 조회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